작년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우리나라 국장이 차별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탈출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거의 작년 하반기 한 7개월 정도 만에 그 우리 소위 말하는 서학개미 애들이 10억 달러 정도를 매수했다고 하는데, 근데 말이 좋아 서학개미지 거의 테슬라가 절반이에요. 테슬라가 한 5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주가가 400달러로 조금 밀렸을 때 그때 다시 이제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분들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시 올라와 있죠. 어제도 좀 급등을 했던 것 같은데 어제까지만 보면 급등을 해서 잘한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는 그 지난 약간의 조정 때 들어가는 타이밍으로 보는 게 좀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못 들어가셨어요? 네. 빨리 네. 다시 400대를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테슬라의 지금 주가는 펀더멘탈하고 크게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네. 펀더멘탈보다는 오히려 펀더멘탈의 기대치,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그 높은 그러니까 성장의 기대치로 최고가를 경신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펀더멘탈의 성장과 함께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서 대단히 많은 사업적인 장애 없이 사업을 광폭으로 펼쳐나갈 수 있다. 특히 AI 부분에서 자율주행에서 로봇 부분에서 펼쳐나갈 수 있다는 이 기대감들이 주가를 최고치를 갱신할 정도로 올라갔다는 것은 대단히 변동성이 강해진다라는 거고, 그렇죠.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내부의 작은 소식에도 막 떨리듯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1월 2일 날 2024년 4분기 딜리버리 숫자를 발표했을 때 또 내려갔다가 급락을 했었죠. 그렇게 급락을 했다가 또 지금 또 사실은 어제는 CPI 지수가 좋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이렇게 해드니까 올라가고 이런 식의 어떤 변화의 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럼 지금 사실은 숫자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서 뭔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소장님께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자들 중에서 왜 이렇게 테슬라를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방금 전에 강 박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식 투자를 이야기할 때 수급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실적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테슬라는 이걸 다 뛰어넘고 있어요. 그렇죠. MUSK, 머스크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CEO의 존재감. 사실 이게 그렇다면은 허장성세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벽에 걸려 있는 화살대를 뱀으로 볼 것이냐? 근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실적도 지금 받쳐주고 있거든요. 지난 12월에 중국에서도 모델 Y 같은 경우는 완판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서울에 BYD 매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당장 사람들한테 테슬라 선택할래, BYD 선택하려면 테슬라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전히 실적도 입증이 되고 있다. 또 수급도 지금 계속해서 투자 여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400달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미즈호 증권이나 모건스탠이나 다 뭐 500불 이상 봐요. 네, 다 높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주가 종목 하나가 뭐 1000달러 이상이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아직까지는 400대, 500대, 600대 이렇게 심리적으로 열려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트럼프 효과가 크죠. 트럼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다? 머스크다. 그렇죠. 머스크고 아직까지는 머스크에 대해서 뭐 노래도 있지만 우리가 뭐 태클을 걸지 마 이런 노래도 있지만 태클을 걸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태클을 걸 만한 사람이 그래서 없어요. 위험하다는 말도 있던데 너무 이렇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미국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의 특성상 이 스타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면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부 효율 부의 수장이다. 도지. 그것도 공교롭게도 이름을 도지로 만들어냈어요.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일단은 이런 효과 자체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강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뭐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서 허황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태클을 걸겠죠. 지적을 하겠죠. 하지만 적어도 실체가 없는 테슬라의 존재감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사실은 테슬라를 아주 신경 씁니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냐? 위중 충돌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중국하고의 연계되는 부분도 머스크의 역할이 있다.
그 이야기는 당분간은 이 거침없는 하이킥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적어도 주가가 무슨 좀 $800, $900를 이야기할 때는 좀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일 수도 있고 네. 좀 위험하다라고 800, 하는 900 거의 그 두 배지. 그렇죠. 신호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목표 주가를 $500 이상, $600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트럼프 임기 내내 가장 주목해야 되는 종목은 역시 테슬라다라는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지금 테슬라가 뭐 기술이나 뭐 AI도 있지만 정치적인 입지도 다른 테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경쟁력인 것 같은데 최근 11월 달에 이제 대선이 끝나고 소위 말한 트럼프 트레이딩이 나와서 급등을 했다가 최근 이제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뭐 나스닥이나 S&P 기준으로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 이전 수준으로 일단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좀 탄력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어제만 해도 뭐 거의 8%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모건 스탠리 같은 데서는 이제 $500 이상 이렇게 목표 주가를 지금 높이고 있는데 이게 그냥 그 박사님께서는 물론 뭐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예측이 어렵다고 미리 말씀 주셨지만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그냥 올리는 건지 아니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대치야 명확하게 있죠. 근데 네. 여러분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대와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자기의 네. 자산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죠. 항상 비판적으로 보실 수도 있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제가 작년에 2024년에 테슬라의 폭발적 시나리오라는 책을 하나 출판을 네. 했습니다. 그때 책을 출판했을 때 작년 5월 정도 했을 때 테슬라의 주가가 $180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제가 여러 방송에서도 책도 홍보할 겸해서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테슬라는 오르지 않는다 막 이런 식의 어떤 댓글들이 되게 장기간 하락했으니까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르기 때문에 안 오를 거라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네. 보고서 이러한 소식들이 들렸을 때는 네. 어떻게 행동하셔야 될 것인지에 대한 자기 계획들을 좀 세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1분기 실적 발표가 1월 말에 예고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발표요. 그렇죠.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예고되고 있는데 4분기 실적 발표가 좋을 거냐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작년에 전체 매출이 마이너스 1.1%가 차량 판매량이 빠졌는데요. 근데 4분기 실적은 좋았어요. 4분기 실적은 좋았는데 문제는 모델 Y의 주니퍼를 저는 생각보다 지금 빨리 판매를 시작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주니퍼 판매를 시작한다는 건 뭐냐면 구형 모델 Y를 밀어내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중국에서도 많이 팔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차량의 어떠한 품질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엄청난 할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리스 가격에서 0% 리스라든지 네.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형차를 밀어내야 네. 테슬라 입장에도 신형차를 판매할 때 이 재고가 안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가격을 낮췄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격을 낮추면 그 낮춘 만큼의 제조 원가를 낮추지 못하면 네. 마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근데 월가의 스마트머니는 월가의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미래 성장 가치도 보지만 테슬라의 현재 매출 구조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하게 보기에는 에너지 사업 부분도 아니고 슈퍼차저 즉 네. 이 전기 충전 네트워크도 네. 아니고 보험도 아니고 차량에서의 순이익률이 네, 테슬라가 현재는 이렇게까지 비싼 이유는 주가가 네. 차량에서의 전기차에서의 순이익률이 22자릿째 숫자가 나와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이 떨어질 가능성이 이번에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크게 출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트럼프가에 의해서 약속되는 거 트럼프가 지금 2기 행정부이기 때문에 1기 행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즉 앞부분 집권 2년 차에 모든 것이 결정나지 않으면 3년 차와 4년 차는 흔히 말하는 레임덕 현상에 네, 빠질 수밖에 없는 빠질 수 거거든요. 있죠. 그럼 1, 2년 안에 테슬라가 모든 걸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모든 기술 준비가 다 되어 있느냐? 네. 여기에 대한 회의도 일어날 수 있고요. 네. 충분히 다양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은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번 1분기 실적 그러니까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가 대단히 테슬라에게 는 1차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것. 두 번째는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서 진행되는 흔히 말하는 언슈퍼바이즈드 비감독하에서의 그 테스트. 이 테스트 데이터는 반드시 연방 정부에 제출해야 되겠죠. 네. 뭐 이것의 허가 기간이 어떻게 법으로 바뀌든지 간에. 그럼 이 테스트를 할 때 공개 테스트이기 때문에 지금 비밀리에 하겠지만 공개 테스트를 한다면 뉴욕 타임즈부터 시작해서 뭐 CNN 다 달라붙겠죠. 다 달라붙겠죠. 이거 취재해서 하나라도 결점이 나거나 사고가 나면 네, 그게 또 신문 일면을 장식하면서 안 좋아질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여기에 대한 벌써 조정이 들어갔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사고가 아니라 인간보다 안전한 걸 입증하겠다라는 거예요. 인간 운전보다. 네.
그래서 인간 안전보다 안전하다는 걸 오래 증명하고 그리고 가까운 내에 인간보다 10배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고 세 번째 단계가 무사고라 그랬어요. 네. 이번에 무사고가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사고가 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주가는 요동칠 수 있고 네. 하지만 정말로 성공한다면 저는 크게 테슬라 주가는 그렇죠. 상향할 수 있고 지금 모건 스탠리 나오는 것처럼 2배가 된다. 이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지만 여기에서 실패할 경우에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옵티머스는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봐서 올해 말에 테슬라 내부에서 그건 천대 돌리는 거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네. 이러한 몇 가지가 있고 또 긍정적인 소식이 있어요. 한국에는 보도가 되지 않는 하나는 세마이 트럭의 생산이죠. 네. 지금 너바다 공장이 지금 완공이 들어간 상태가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즉 7월부터 12월에 이르는 2025년 하반기에는 테슬라의 세마이 트럭의 양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양산이 들어갔을 때에 지금까지는 다 프로토타입은 아니죠. 테스트를 만들어서 펩시라든지 DHL에 공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얼마나 시장을 열어갈 수 있는가에 따라서 양산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양산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너바다 공장은 크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100만 피트죠. 제곱피트를 지금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사실 이익이 얼마나 훼손되는지가 좀 중요하다. 그렇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신차가 나오면 구형 차량을 좀 밀어내게 하는 거는 모든 그 완성차 업계들이 하는 거니까 크게 심각하지만 않으면은 뭐 일시적인 효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모델 Y가 2024년에는 월드 베스트 셀링 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매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중요하죠. 축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이익은 생각보다 훼손되지 않았는데 주는표 판매량이 Y를 이어가든지 넘어가면 이제 주가는 굉장히 긍정일 것이고 그렇죠. 그거는 그냥 그 신차가 바뀔 때 오는 마찰로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예, 그게 아닌 경우에는 지금 기대로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예, 조금 밸류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럼 소장님은 좀 전에 강하게 콜을 하셨지 않습니까? 뭐 더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긍정적인 건 미리 말씀 주셨으니까 그래도 투자자들이 좋은 것만 보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거를 이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소장님께서는 또 테슬라를 지금 투자한 데 있어 가지고 좀 봐야 될 그 좀 부정적인 면, 좀 뭘 조심해야 될지 혹시 그 생각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위험 요인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실제 가치와 얼마나 괴리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뭐 400불 되냐 아니면 500불 되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머스크라고 하는 이 CEO의 존재감만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 자산이 투입되는데 위험 요인 물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전기차가 효율적으로 실적을 낼 것이냐, 또 그리고 얼마만큼 성장세를 또 유지할 것이냐, 또 미국 시장 내에서의 평가,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환경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돌발 변수들은 다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죠. 이런 위험 요인에 대한 대안 그리고 조처 이런 부분이 얼마나 기민할 수 있는가. 실제로 이 머스크가 이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자초될 위험 가능성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랬죠. 근데 그때마다 또 투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극복을 해내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도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스페이스 X라고 하는 로켓 발사체를 개인에게 팔 수 있나요? 수익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나사로부터 그렇죠. 미국 정부 대규모의 외주 용역을 받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왜? 아마존이나 그러면 MS도 성장할 때 그런 효과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위험 요인은 있지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대안들도 충분히 마련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강 박사님 말씀하시는 저는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자동차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것을 지금 미너스 CEO가 도입을 하는데 지금 아마존에서 시작했죠. 테슬라의 경우에도 이걸 이제 차량 소유자를 왜냐하면 어느 정도 포화 상태가 되면 첫 번째 이제 판매에서 구독의 개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넷플릭스라고 하는 OTT가 곽강을 받듯이 그래서 수익성과 반복적인 매출을 창출한다. 이걸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대륙 쪽에서도 이런 걸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기 행정부 때 트럼프가
미국 차 그러면 포드와 GM을 얘기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네, 네. 주로 이제 경합주인 러스트 벨트에서. 네, 아무래도 근데 지금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넘버원 아메리카 카를 테슬라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아주 GM이나 구체적으로 포드가 얘기는 안 아닙니다. 했지만, 네, 예. 그러면은 여기에 저는 더 미국 소비자들이 집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옵티머스 같은 자율주행차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저는 글쎄 뭐 미국이라는 사회가 무법천지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개인의 영향력으로. 네. 하지만 그것도 저는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정보 효율부로서 이 자율주행차를 치고 갈 때 네. 분명히 몇 개의 단계 또는 우리가 완전한 자율주행 단계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근접한 단계로 갈 경우에 모아지는 이 효과 이거 지금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카 브랜드 도요타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또는 벤처라든지 BMW에서의 자율주행 기능보다 테슬라가 더 근접했네. 거의 중국보다 한 단계 앞서가네. 네. 이 이야기가 나올 때 사실 그게 주식의 가치로도 반영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위험 요인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반적인 네. 우리가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의 위험 요인은 있지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대안들도 좀 다른 기업에 비하면 충분히 좀 마련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분석을 하는 것이죠. 아마 거기서 제일 첫 번째가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에서 만 있는 게 아니라 완전 그 자율주행일 것 같은데 그 지금 공개 테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 테스트를 본다면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거고 그 보기 전까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볼 때 특히 이제 인터넷 이런 데는 그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 좋은 것만 올린다 이런 말도 없잖아 있는데 그 박사님께서는 뭐 물론 실제 공개 테스트를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진단했을 때 그 테슬라의 그 완전 주행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그리고 다른 회사들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방법론적으로는 웨이모하고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죠. 네. 웨이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파죽지세로 사실은 성장을 하고 있죠. 네.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작년 7월에 그러니까 주당 10만 건의 유료 결제가 발생을 해서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버 리프트가 있는데 리프트를 제꼈죠. 네. 그래서 올해는 우버를 제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1월부터는 월 주당 15만 건으로 LA하고 오스틴과 피닉스로 확대되면서 되고 있고 또 올해는 도쿄에서도 이제 테스트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웨이모는 특수 제작된 레이더와 라이다가 장착된 차량으로 자율주행을 하는 것이고 HD 카메라로 도로를 다 찍어내면서 그 지역에서만 한정돼서 하는 거고 테슬라는 광범위하게 허가가 된다라면은 사실 한국에서 탈 수 있고 중국이나 유럽이나 뭐 미국의 북미에서 다 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규모의 경제 부분에서 완전히 다른 질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컴퓨팅 파워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다 병목 현상들이 일론 머스크가 2024년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처음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컴퓨팅 파워에서 병목이 이제 해결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병목이 해결된 지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즉 그만큼 데이터는 많은데 영상으로 찍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도지 슈퍼컴퓨터가 완성되어 가면서 이 병목 현상이 풀렸죠. 그래서 12에 비해서 13은 명확하게 좋아졌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는요. 저는 99% 사실은 그거가 정상적인 촬영은 아니죠. 원하는 슈퍼바이즈이기 때문에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야 되고 핸들을 손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영상은 그냥 그렇게 찍잖아요. 뭐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트래픽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나오는 유튜브에서 영어 유튜브 사실은 뭐 독일어 유튜브, 한국 유튜브에서 곳곳에서 FSD 13 버전 지금 테스트하면서 트래픽 엄청 올라가니까 이거는 유튜브의 로직상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여러분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은 가까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저는 투자자로서는 하셔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좋은 부분만 올린다. 그렇죠. 거죠? 여러분들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테슬라 FSD 트래커 커뮤니티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직접 FSD를 운영하면서 자기가 얼마 만에 완전 주행을 멈췄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분명하게 이 12.5에 비해서 2배 정도 좋아진 건 맞아요. 그 통계를 보면 2배가 좋아졌다는 건 많이 좋아진 거죠. 엄청난 근데 일론 머스크는 7배 좋아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테스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차량에서 테스트했던 거와 직접 커뮤니티들이 했던 건 상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지만 되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이제 아직은 이런 수많은 그러니까 테슬라는 웨이모는 엣지 케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수하게 갑자기 자율주행이 못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원웨이 즉 일방 통행이 들어갔는데 막 이삿짐 센터가 이삿짐 나르고 있어요. 막. 네, 그럼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멈춰야 되고 사람이 후진을 해서 나온다든지 이럴 때는 웨이모 같은 경우 원격 조정을 합니다. 네, 원격 조정을 하고 테슬라도 이번에 언슈퍼바이즈 테스트 할 때는 원격 조정을 할 거예요. 원격 조정 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하면 원격 조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웨이모는 가능하면 엣지 케이스를 이런 걸 엣지 케이스라고 하는데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를 줄이려고 하지만 이때 원격 조정을 개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라서 수익을 언제 낼지 잘 모르는 거거든요. 테슬라는 이거를 끊임없이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엣지 케이스가 많습니다. 두 가지가 부분인데 앰뷸런스는 인식을 해요. 그럼 비켜주려고 해요. 근데 이 비켜줘야만 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되다 보니까 100% 완벽하게 해내지 못해서 여기서 점수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10점 만점에서 각각에서 뭐 비보좌회전에서 몇 점 받았냐 이런 점수를 내는 미국의 전문가들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 앰뷸런스가 왔을 때 테슬라의 대피 수준은 4점밖에 못 받았어요. 아직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사고는 이거는 해결할 거라고 보는데 비보좌회전 했는데 트램이 가는 길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램은 일본,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버스처럼 생겨가지고 작은 트램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하고 이 길들이 분턱으로 구별돼 있지 않습니다. 네, 그냥 지하철이 위에 떠다니는 것처럼. 네, 그래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저건 트램길이니까 안 가거든요. 근데 비보좌회전했는데 트램길로 들어가 버린 건데 만약에 뒤에 트램이 왔다라면 문제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뭐 또 피하면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실수들이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로 분명히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긍정적으로 저는 보는 것은 2024년에 12가 나오고 13이 11월 말로 해가지고 대단히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2025년에는 14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더 좋다라면 15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테슬라는 14로 언슈퍼바이즈 테스트, 공개 테스트에 들어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14가 과연 13보다 얼마나 좋을까가 중요한 거고 여기에서 정부 측의 의견, 즉 연방기구에서 나타나는 의견이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어떻다. 이 정도에서는 뭐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으면 허가를 낼 수 없다. 조건부 허가가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토탈로 제출해야 될 킬로미터 수가 현재 법을 고치지 않으면 63만 마일입니다. 63만 마일에서의 무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제출해야 돼요. 공식 데이터를, 그러니까 언슈퍼바이즈드. 그러면 이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작지 않은 데이터의 양을 무사고로서 또는 최소한 논쟁이 되지 않는 사고로서 테슬라가 모아낼 수 있느냐. 이거는 긴장감을 가지고 보셔야 될 일이지. 아, 테슬라는 진짜 완전 주행 짱이야. 이렇게 이거는 투자자가 아니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충분히 이 리스크가 있을 때 내 리스크를 현명한 투자는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 즉 이거 할 때는 예를 들면 뭐 오늘 제목처럼 묶고 더 더블 가겠죠. 그렇죠. 또는 스타쉽 타고 올라갈 거라고 봐요. 여기 성공만 하면요. 네, 성공하면. 근데 성공 못할 가능성도 이번이 아무리 지금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바뀐 게 뭐냐면 바뀔 거라고 인수위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주별로 통과했어야 되는데 이걸 한 통으로 쳐가지고 연방에서 한 번만 시험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즉 시험 주별로 가서 시험 다 봤어야 되는데 연방 시험 한 번만 보면은 허가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연방 시험 한 번이 결국 단순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매우 까다롭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데 다만 기대치를 우리가 높일 수가 있는 것은 2024년에 버전 11에서 버전 12, 버전 13까지 두 번의 큰 업데이트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 타임 인터벌, 이 업데이트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것, 이 부분에서 14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2025년 분명히 존재하고 14로 테스트한다라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7배 좋아졌다는 것은 아니지만 2배 정도밖에 지금 현재는 이 트래커에서는 나오지가 않지만 만약에 이것이 4배, 6배 정도만 좋아진다면 여러분 이 4배, 6배 이런 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데이터가 4배, 6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12만 해도 좋은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면은 전 통과할 가능성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예를 들면 커버드 투자라든지 어느 정도 뭐 이런 해지가 필요한 거죠. 해지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배우실 필요는 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 주가라는 게 다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잘 되면 올라가는 것보다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을 때 떨어지는 게 더 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확률이 낮을 때 파장은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경계를 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근데 이 점에 좀 초점을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건 스탠리에도 분석을 하고 이제 테슬라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리포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완벽하고 완전한 상태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그러면 지금 뭐 테슬라 전기차는 완전한 형태냐. 그렇진 않아요. 더군다나 테슬라가
초반에 나오는 그 무렵에는 또 더 배틀이라든지 또는 내부에서의 어떤 탈출이라든지 상태에서 위험한 상태에서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받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 체제로 들어갔고 또 실제로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이거에서 무슨 돈을 벌겠냐. 당신 어차피 페이팔로 해서 돈 번 돈 사실 망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머스크에 주목을 하는 건 뭐냐면 최근에 머스크의 발언 중에서 이 사람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자율주행에 이 사람이 초점을 맞추는 건가 아니면은 일정한 단계에서의 상품화와 상용화에 초점을 맞추는 건가. 왜냐하면 후자죠. 그렇죠. 후자죠. 그러니까 정보 효율부를 이야기하면서 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 일반인이 했더라면 머스크가 어떤 이야기 하냐면 전투기입니다. F-35 같은 유인 전투기 만드는 멍청이들이 아직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나가서 적과 싸워야 되는 비행기 같으면 네, 무인기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걸 만들어서 공격하면 되지 않냐. 또 하나가 이제 이게 더 오히려 정확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효율적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것뿐만 아니라 항공 수상 잠수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무인 잠수함, 그 다음에 무인 보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국 이 상품화와 상용화의 관점에 보면 초점을 웨이모도 있죠. 알파벳이 하는 그 웨이모도 있지만 초점을 저는 무인에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무인 지금 로보택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정보 효율부로서 분명히 각 주별로 미국은 또 주법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가 상당히 이제 염려는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머스크가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가면 가장 빨리 저는 이 단계를 상품화와 상용화의 무인의 기준을 둘 것이다. 네,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율주행차 그러면은 이게 쉽지 않은 게 도로에 달리는 자동차도 다 자율주행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섞여 있죠. 다 섞여 있고 도로 사정도 우리가 다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면 데이터를 우리가 충분히 축적했다고 해서 완전할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라는 것은 수도 없이 등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가 초점을 맞추는 것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서 미즈워 정권도 그렇고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에서 주가를 좀 높게 상향해서 보는 목표 주가를 보는 이유는 약간 이 머스크의 이 상품 기획적 측면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사실 뭐 무인이 되면 꼭 운전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확대가 되면 이제 그게 테슬라의 주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좀 전에 뭐 자율주행 그 업데이트 상황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제 부산 사람이라 가지고 저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을 해요. 부산에서 운전면허를 따면 전 세계에서 못할 데가 없다. 일단은 부산은 산 아닌 바다기 때문에 길이 굉장히 힘듭니다. 길이 굉장히 힘들고 무슨 로타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연산 로타리 근처인데 저도 처음 운전을 하고 지고 나갔는데 하필 제가 제일 첫 줄에 서 있는데 신호등이 3개가 있어요. 어느 거를 봐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럴 때 AI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가만히 있어요. 뒤에서 빵빵거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이 정도까지 오면은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하는데, 자 그러면은 무인도 얘기 나오고 뭐 자율주행도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 또 CES가 있었으니 여기서도 테슬라가 뭔가 또 새로운 거 하나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라 뭐 루프인가 뭔가를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또 무슨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루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하이프 루프죠. 왜냐하면 진공관 속에서 LA와 샌프란시스코 사이를 훅 하고 그렇죠. 무슨 30분 만에 가는 건데 이건 이 루프는 너무 크게 뭐 주목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라스베이거스의 지하 공간에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인접 거리를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루프입니다. 말하자면 지능형 지하 도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지하에 파면 우리 GTX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자율주행 차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 주변의 도로 환경이 굉장히 능동형으로 도로가 사실은 네, 자율주행을 도와주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성격이 왜냐하면 일반 차량도 같이 다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차 하나만 달랑 웨이모가 됐든 아니면 중국의 차량 어떤 차량이 됐든 자율주행 차량이 됐든 테슬라가 됐든 현대가 됐든 차량보다는 도로 사정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서로 간에 소통이 되고 그래야만이 이게 전반적인 자율주행이 되거든요. 내 차 하나만 달랑해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죠. 차가 작정하고 내 차로 달려들면 그거 피할 길이 있어요? 네, 없죠. 오토바이 4대가 동시에 나한테 달려들어오면 피할 길이 있어요? 예, 뭐 없죠. 기도해야죠, 뭐. 그래서 저는 이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머스크가 생각하는 게 능동형 도로망 쪽에서 자기들이 거점을 넓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들어간다면 상당히 이 테슬라로서는 상품이 되는 거예요. 네. 사실 뭐 미국도 토지 개발이 되게 웃겨가지고 도심지 좀 벗어나면 그냥 드넓은데 1, 2층짜리 주택만 쫙 펼쳐져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출퇴근을 도심지로 하면 길이 너무 막히는 거는 뭐 악명이 높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루프 뭐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좀 전에 뭐 웨이모하고 그 자율주행하고 비교를 해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웨이모는 약간 대중교통 느낌. 지금 신분당선이 웨이모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운전자가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원격 운전을 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약간 웨이모는 그 대도시 중심에서 대중교통 역할을 해주고 범용은 그게 좀 가능할 것 같은데 테슬라는 뭐든지 약간 이런 철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용으로 가능한 거. 그리고 로봇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로봇도 이제 휴머노이드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특정한 산업 로봇이 아니라 인간하고 이제 거의 비슷해지는 그런 로봇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까 그 테슬라 안에서 1000대 정도 사용하는 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이제 예상을 해주셨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게 있을까? 휴머노이드 로봇의 미래는? 사실 이번 CES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양이 이제 피지컬 AI 얘기하거나 또는 월드 모델을 얘기를 하면서 네. 자체로서는 코스모스였죠. 이제 네. 엔비디아도 자율주행에 뛰어들고 네. 로봇 산업에 뛰어들겠고 그러한 AI를 갖추지 못했던 예를 들면 토요타가 협력 그렇죠. 파트너로 들어온다든지 네. 로봇에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현대가 가지고 네. 있는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는 AI 기술이 없으니 우리는 하드웨어는 당신네들이 만들고 AI는 네. 우리가 제공해주겠다. 네. 이런 식의 어떤 전략적인 생태계를 그렇죠. 만드는 쪽으로 나오면서 사실 테슬라를 위협하고 있는 도전장을 진정한 의미에서 첫 번째 저는 도전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젠슨왕이 실제로 경쟁사로 테슬라를 언급했죠. 네네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테슬라가 우선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면서 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산업에서도 저 진척이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이제 테슬라가 데이터 부분에서도 앞서가 있고 월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마 테슬라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요런 부분은 좀 제껴놓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메카니컬 엔지니어링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AI가 자 이렇게 손을 움직여라 그랬는데 예를 들면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손가락으로 그렇게 못 움직인다든지 네. 저기 가서 딸기를 따와 그랬는데 네. 으깨서 따온다든지 네, 뭐 뿌리채 뽑아버린다.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DOF라는 개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는 개념이에요. 자유도, 손의 자유도가 27도입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가 22도까지 갔거든요. 집게 손가락은 뭐 한 4도, 5도 되겠죠. 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말 공장에서 인간의 위험한 일들을 대신한다고 한다라면 인간의 손처럼 자유롭지 못하면 인간의 일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뭐 피규어 공이 같은 경우 지금 오픈 AI가 투자하고 뭐 이랬던 경우에 BMW 공장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죠. 네. 이렇게 강판을 옮기잖아요. 네. 이 정도 옮기는 건요 로봇 팔이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에 맞춰서 그냥 네. 쓰죠. 테슬라가 테스트하는 건 뭐냐면 결함을 옮기는 거죠. 얼마나 강도 있게 네. 강도 조절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나중에는 인간의 손의 유연성이 동일하지 않으면 27도까지 못 가면 사실상 인간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동차 공장에서 가장 인간이 아직도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용접이나 이런 건 다 로봇팔이 하잖아요, 한국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동화가 많이 됐는데 못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네스 작업이라는 배선 작업이에요. 배선 작업. 그 선 다발들 하는 거. 이거 묶어가지고 안에다가 이렇게 풀어가지고 안에다가 꼽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기계가 지금 자동으로 못해요. 네. 유연성이 엄청나게 요구되는 것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연 옵티머스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정도까지 오래 간다라면 아마 네. 테슬라는 올해 말에 한다라는 건 그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뭐 우리한테 차 끓여주고 고양이 봐주고 뭐 이런 거는요 먼 미래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건 예측할 수 없는 거. 공장이라는 것은 가장 예측할 자동차 도로보다도 훨씬 더 예측성이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루틴대로 안 하면 바로 공장에서 사고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망하거나 손이 다치거나 팔이 다치거나 사람이 다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장은 루틴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들어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자율주행보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토바이가 4대가 저한테 달려들 일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공장 안에서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루트가 있어 훨씬 더 자율주행의 기술 수준이 이 AI의 기능이 좀- 도로에서의 자율주행보다 낮습니다. 네. 요구되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이 28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테슬라도 22도가 지금 최고예요. 다른 데는 아직 10도도 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테슬라가 앞서 있다는 것에서 분명하게 동의하는데요. 이것이 또 하나 첫 번째 허들이고요. 그러니까 손의 디그리를 이 자유도를 27도까지 올릴 수 있는가? 인간 손하고 똑같아지는가? 그러지 않으면 공장 투여는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경제성을 갖기 위해서 그렇죠. 예. 100만 대를 연간 생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일단 돈이 돼야 되니까. 예, 왜냐하면 테슬라 입장에서도 돈이 돼야 되지만 이것을 대체하려고 예를 들면 공장에서 했는데 인건비보다 비싸면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네. 최저임금보다도 여러분 저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 안산과 하성에 있는 최저임금보다도 저렴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중국의 청도나 우한에 있는 그 공장에 있는 그 최저임금보다도 저렴하지 않으면 결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고 이것을 28도, 27도의 자유도를 갖고 있는 손을 연간 양쪽이니까 200만 개를 찍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능력을 얼마나 인류가 빨리 갖추느냐가 네. 전환점에 있을 때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이 저는 2030년 이후에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테슬라는 좀 속도를 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한번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건 일론 머스크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기업가로서는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만 기업가로서는 훌륭한 사람입니다만 한 번도 시간 약속을 지킨 적은 없어요. 그건 네, 여러분 잘 그렇죠. 아시잖아요. 네, 네. 네? 네. 2019년에 그랬어요. 2년 뒤에 자율주행 할 거라고 자기가. 네. 예? 상용화 서비스. 그랬죠. 2019년에 2021년 하고 지금 벌써 4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옵티머스를 올해 천대하고 요것도요. 2023년에 뭐라 그랬냐면 2024년에 천대하고 네.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다 1년 연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근데 그것을 저는 그 사람을 불신할 이유라고 보지는 네, 전혀 뭐 않습니다. 하긴 다 하니까. 왜냐 그 방향성을 지켜왔던 거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는 2026년에 사실은 테슬라 투자자로서 저도 조금씩 그리고 주식을 사는 사람으로서 좀 다 1년씩 늦췄으면 좋겠거든요. 자율주행도 1년 늦추고 옵티머스 한 2년 늦췄으면 좋겠고. 그 머스크 타임을 좀 고려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늦춰야 제가 주가가 안 올라가야. 예, 그래도 더 할 수 있으니까요. 더 살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개인적인 소망인 거고요. 농담이고요. 이거는. 중요한 거는 옵티머스가 이 아까 전에 두 가지 허들, 자유도 허들과 네. 100만 대 생산의 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용화돼야 세상이 바뀌는 거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여러분 좀 시간에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언젠가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CEF에서 옵티머스가 나와서 뭐 뜨개질하고 아니면 뭐 계란 소금 찍어 먹고 이런 거 나오면은 이제 일단 첫 번째가 해결된 거고 그 로봇을 가지고 저기 중국 서부에서 해바라기 씨 따는 거를 로봇이 대신하면 최저임금보다 그렇죠. 낮아진 거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은, 세상이 열린다.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10월 11일 있었던 네. 위 로봇 행사에서 그 이후에 테슬라 주가 확 떨어졌거든요. 네. 투자자들이 뭐야 뭔 일이나 얘기하고 지금 당장 어떻게 네, 돈 벌 건지 얘기 안 하고 꿈만 얘기했다고 얘기를 네, 하는데 뭐 춤추고 그날 중요한 얘기를 했었어요. 로봇팔이 22도라는 걸 그날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손을 되게 크게 그려가지고 손을 전시했었거든요. 여기까지 왔다. 네. 여기까지 이건 대단히 기술적인 성취고 미래에 대한 상업화와 산업화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마일스톤인데 이걸 해석하지 못했던 거죠. 네, 투자자들이 김치국을 너무 많이 마셨구나. 네, 그래서 저는 22도라는 거 보면서 놀랬거든요. 네. 정말 높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2년 전만 해도요. 2.5년 됐죠. 테슬라 옵티머스 소개할 때 사람이 로봇 옷 입고 춤췄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완전 코스프레였잖아요. 네, 그거를 2년 만에 22도의 자유도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엄청난 전 기술력이라고 보고 시간 있습니다. 문제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저는 가능하다고 거죠.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꼭 네. 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저는 요즘에 섹터를 궁금해하고 종목을 궁금해하는 분들한테 뭐각 종목별로는 모르겠고 또 무슨 섹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로바다. 알아봐요. 아로아가 아니라 아로바다. 왜? 이 A는 아는 AI입니다. 네. AI. 그 다음에
로는 로봇이에요. 네. 그 다음에 반은 바이오입니다. 아, 근데 이 세 방향을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 머스크고 젠슨 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젠슨 왕이 사실은 GPU 엔비디아 이야기하다가 느닷없이 코스모스가 이제 자율주행차 이야기를 하는 다 이제 묶여 있는 겁니다. 무슨 네,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삼성도 우리가 반도체만 계속 이야기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야 되는 네. 거죠. LG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머스크를 보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이 뭐 셀럽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앞으로의 이 우리의 유니버스의 방향 자체가 AI고 로봇이고 이제는 휴대폰을 지금 우리가 다 하나 가지고 있듯이 곧 이제는 1인 1 로봇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아니, 그 시간이 저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치매 안 걸리고 건강 유지하고 심근경색 피하고 바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들 10년이든 늙어가니까. 15년이든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데는 결국 바이오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테슬라가 보여주는 방향성 이 부분은 매우 명쾌하다. 네. 이렇게 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AI가 물리의 세계로 지금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손이 발달하지 않은 아이 정도까지는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주제에서 또 이야기해 볼 게 있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